제8장입니다. 전기 응용 시설공사, 그의 잡다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 조명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에 사용하는 용어와 단위에 대해서, 단위를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장소의 밝기를 의미할 때 우리는 조도라고 해요. 조도, 장소의 밝기.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강의실은 조도가 얼마고, 그 연구실은 조도가 얼마고, 실험실은 얼마고, 이렇게 사용 장소별로 그 장소의 밝기를 조도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요. 그때 조도의 기호는 1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LX라고 쓰고, 읽을 땐 럭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조도. 그래서 어떠한 사용 장소의 밝기를 조도라고 이야기하고, 1라는 기호를 쓰고, 럭스라는 단위를 쓰더라. 광도는 광운에서 어떠한 방향에 대한 밝기를 우리는 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도를 설명하기 전에 광속을 먼저 설명할게요. 광속이라는 그 광운에서 노는 전체적인 빛의 밝기, 그래서 등기구에서 노는 빛의 전체적인 양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구를 사면은 그 등기구에 해당되는 광속, 이 등기구에는 얼마의 빛이 놉니다. 그 양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고, 기호는 F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빛의 밝기, 빛의 양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구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광원의 광속. 거기서 그 전구에서 빛이 얼마만큼 많이 노느냐, 그 광속이 많을수록 많은 빛이 논다는 거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광원에, 즉 형광등이나 등기구에는 이러한 광속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 광도라는 건 뭐냐면은, 광도라는 것은 광운에서 어떤 한 방향으로 노는 빛의 밝기, 이걸 우리는 말한다 광도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칸드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휘도는 광운의 외관상 단위면 땅이 밝혀서, 이게 밝은 발성, 짧은 면적에서 빛이 많이 나오면은 눈이 많이 부시죠, 그죠? 짧은 면적에. 큰 면적에서 똑같은 양이 나온 거고, 작은 면적에서 그 양이 나온 거는, 작은 면적에서 똑같은 양이 빛이 나온다면 굉장히 눈이 부시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휘도를 다른 말로 눈부심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B라고 적고, 단위는 SV, 스티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속 발산도, 물건의 밝기, 조도와 반사를 고려한 물건, 즉 어떠한 빛이 물건에 반사돼서 그때 나오는 빛의 밝기, 이걸 우리는 광속 발산도라고 이야기하고, 럭스가 아니고 레드 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RLX에서 레드 럭스라고 읽어주고, 기호는 M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3개죠. 요 3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빛의 양은 루멘이고요. 단위 면적 땅의 빛의 밝기를 우리는 뭐다? 럭스라고 이야기하고, 광도는 광원에 대한 일단 한쪽 방향의 빛의 밝기를 우리는 광도라고 이야기하고, 칸드라는 단위를 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배치에 위한 조명 방식인데요. 그래서 전방 조명, 북부 조명, 전방 북부 병용 조명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조명은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하는 방식으로서 공장, 사무실, 교실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조명은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 방식으로는 북부 조명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두 개를 병용한 것을 우리는 전방 북부 조명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집에 보면은 위에 등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등을 켜고 하면은 이 실내 전체가 밝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전방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탠드를 켜면은 그 부위만 밝아지는 거죠. 그럼 다른 부분은 어둡고 그 부위만 밝기 때문에 어떠한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조명하는 방식으로는 북부 조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방 북부 조명 방식이라는 건 ben광구 켜고 스탠드 켜서 공부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방 북부 병용 조명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구 배치에 의한 조명 방식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전반 확상 조명,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 조명과 반대에 있는 간접 조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에 등기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등기구가 부착된데, 일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요 등기구에서 나온 빛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내려서 작은 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직접 조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접 조명 방식은 요 빛을 위로 보낸 거예요. 위로, 천장 위로 보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이용한 것을 뭐다? 우리는 간접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근데 직접 조명은 아래쪽에 오는 빛이 90에서 100%가 되면은 이게 직접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의 다 내려오는데 약간 10% 정도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건 다 직접 조명을 보는 겁니다. 간접 조명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빛이 상량, 천장으로 올라가는 빛이 90에서 100%가 돼야 우리는 이걸 간접 조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 조명. 물론 아래쪽으로 직접 내려오는 빛도 있겠죠. 이게 몇 프로 이내? 10% 이내가 돼야만 이건 간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직접이라는 거는 내려오는 빛이 90에서 100%가 아니고 얼마? 90%인데 최대 90%인데 몇 프로에서 60에서 90%까지는 내려오는, 직접 내려오는 빛이고요. 하향 방수이고요. 나머지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반사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직접은 직접에 가까운 거죠. 직접. 반직접이니까 직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는 빛이 많다는 겁니다.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 내려오는 빛이라는 거죠. 직접. 그럼 우리는 반직접. 반간접이라는 건 반대로 간접에 가깝다는 거죠. 간접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빛이 아까 90% 이상이면은 완전 간접 조명이지만은, 올라가는 빛이 60에서 90% 사이라면 조금 작다면 간접은 간접인데 반간접이라는 거죠. 그래도 올라가는 빛이 많다는 거죠.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올라가는 빛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확산이라는 거는 이제 내려오는 빛과 올라가는 빛이 40에서 60, 즉 절반 올라가고 절반 내려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하향 방식으로 직접 작업면에 식사하고 상부 방향을 향한 빛이 천장과 상부벽에서 반사돼서 작업면의 조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상방향 조명이 40에서 60이니까 거꾸로 하방향 조명은요 40에서 60%가 되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위로 올라가고 절반 정도는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전반 확상 조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과 조명 방식에서는요, 이제 건축과 조명 방식에서 여러 가지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다운라이트 방식이에요. 지금 이 강의에서도 천장에 보면 다운라이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이런 천장 벽면에 작은 구멍을 이렇게 안쪽으로 뚫고요. 그 안에 등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등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실제 밑에서 보면 동그란 구멍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이 안에 동그란 구멍 안에 등이 가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다운라이트 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해서 빛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의 계산에서 실질수와 등기구 간격, 그리고 FUNQ는 EAD라는 공식 실기가 있습니다. 자, 실질수란 건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방이 크기가 가로 세로 1m 1m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높이가 1m가 되는 위치에서 등을 담가고, 이 높이를 5m 되는 위치에서 이런 천장에서 등을 담가고, A 방과 B 방에서 어느 것이 실제 작은 면에 책상을 놨을 때 이 작은 면에 비치는 빛이 밝게 느끼겠습니까? 실질수라고 해야죠. 그걸 우리는 실제 방의 지수값에서 실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방의 지수값에서 실은 실제가 아니고 방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방지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의 지수는 이게
좋은 상태고 이건 뭐다? 안 좋은 상태죠. 똑같은 등의 조건에서 가로와 세로와 똑같고 등도 똑같은 등을 달았지만 이 등이 달린 위치에 따라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다? 효율이 좋은 거고 이거는 뭐다? 안 좋게 보입니다. 왠지 그 값을 우리는 실지수라고 정해요. 그래서 그 실지수는 자 G는 어떻게 계산하면은 hx 플러스 y x 곱하기 y로 이거 저항의 백밀 합습값 구하는 공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당연히 가로 세로를 x y로 보고 그리고 작은 면으로부터 등까지의 높이 작은 면에서 등까지의 높이를 h로 봤을 때 작은 면에서 등까지의 높이 h가 큰 것이 당연히 질수는 뭐다? 낮게 나오겠죠? 분모가 크면은 작아집니까? 반비례니까. 그래서 요 B방의 실수는 작아지고 A방의 실수는 높아진다. 당연히 A방의 효율이 밝게 똑같은 값일 때는 더 밝아지겠죠. 그 값을 우리는 방지수 실지수로 해서 요 공식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X와 Y를 저항의 병렬처럼 구성하고 그리고 요 작은 면에서 등까지 높이 H를 나눠서 방지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등과 등 사이 간격, 등기구 간격이죠. 그래서 천장면에 있으면 여기에 등을 달고 달 겁니다. 여기에 100이 있을 거고요. 이 등과 등 사이 간격은 얼마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방 전체의 높이를 h라고 그러면은 우리 실제 이때 h 이 공식에 나오는 h도 바다로부터 등까지의 높이를 h로 안 봐요. 높이를 h로 본다면 저기 들어가는 h는 요 작은 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작은 면 책사면이 되겠죠. 책사면으로부터 등까지의 높이 이 높이를 우리는 h로 보는 겁니다. 이 높이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h는 다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아니고 작은 면으로부터 등기구까지 높이에요. 그래서 청구에다가 작은 면의 높이와 등기구의 지구 높이까지를 빼준 것을 우리는 작은 면부터 등까지 높이 h로 보는 거예요. h. 그래서 그 h의 이 사이 간격이 몇 배? 1.5배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과 등 사이 간격은 1.5h. 작은 면부터 등까지 높이의 1.5배 이하가 되게끔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등과 백 사이 간격은 얼마냐? 지금 내용이 없지만은 S-는 0.5h예요. 그래서 등기구로부터 작은면까지 높이의 뭐다? 0.5배 이내가 되게끔 이 등과 백 사이 간격은 유지해줘라. 이렇게도 나오는데 시험에는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등과 등 사이 간격은 작은면부터 등까지 높이의 1.5배 이하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FU의 그런 EA에 대한 공식. 이건 전기 기사 과정에도 많이 나옵니다. 실기 과정에도.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천정이 있고, 이렇게 천정이 있고, 여기에 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작은 면이 있고요. 작은 면이 있을 겁니다. 자, 천정에서는 빛의 밝기를 우리는 F, 방속을 루멘이라고 얘기해요. 빛의 양입니다. 이게 빛의 양. 그리고 요 작은 면에서의 빛의 밝기를 우리는 E, 조도라고 얘기하는데 럭스라는 단위를 쓰면서도 이거는 루멘 퍼 메다 제곱이에요. 가로 세로 1m당의 빛의 양, 내려오는 빛의 양을 우리는 조도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럭스, 단위 면적당의 빛의 밝기가 된 거예요. 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노는 전체적인 빛의 양은 이 한 개씩 노는 빛의 양에다 곱하기 뭐다? 개수를 곱해준 것이 이 천정면에서 노는 전체적인 빛의 양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F 곱하기
N 한 것이 이 천정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빛의 양이 되고, 그럼 그 양 중에서 작은 면을 지나는 전체적인 빛의 양은 면적 땅의 빛의 양을 우리는 조드라 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면은 면적 곱하기 면적 A 메다 제곱을 곱해주면은 메다 제곱 메다 제곱에서 요 전체 면적에서의 빛의 양이 나올 거예요. 무면이. 이 두 개는 마다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Fn 한 거와 E 곱하기 A 한 것이 실제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등을 달면서 요 내려오는 와중에 먼지 같은데 흡수돼 버리고 실제 작업에 나오는 빛은 좀 어두워지겠죠? 그걸 우리는 뭐란다? 감가보상률이라고 그래요. 감가보상률. 그래서 감가보상률 D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빛 중에서 작은 면으로 내려오는 빛 중에서 일부는 먼지 같은데 흡수돼 버리고 실제로 내려오는 빛의 양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정해준 게 감가보상률. 그래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빛의 양은 E 곱하기 E에다가 감가보상률을 곱하고, 또 이걸 탈 때, 이용할 때 이걸 직접 조명할 건지 간접 조명할 건지, 방의 실질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실제로 이 등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100%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오는 빛의 양은 일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정해준 걸 우리는 뭐란다? 이용률 또는 조명률이라고 해요. 이용률. 그래서 이 이용률 또는 조명률을 우리는 U라는 기호로 적어주고, 그래서 U를 곱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빛의 양과 이거는 작은 면에 내려오는 빛의 양이 같다. 이렇게 공식을 정해준 게 FUN 그런 EA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빛의 양, 강속이고, U는 이 빛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직접 조명이냐, 간접 조명이냐, 또는 방의 실질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는 빛의 양이 얼마큼 좌우되느냐, 그 U, 이걸 우리는 이용률 또는 조명률이라고 하고, 그걸 곱하고, 거기다가 이 등의 개수를 곱한 것이 요 천정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빛의 양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단위 면적을 지난 빛의 양, 조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전체적인 빛의 양, 즉 이 단위 면적을 지난 전체적인 빛의 양인데, 거기다가 이 방의 청수 상태, 유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먼지에 흡수되고 내려오는 양이 적을 있다는 거죠. 그걸 고려해준 걸 우리는 거다 감가보상률. 다른 말로 보수율의 역수. 보수율이라는 건 청소를 잘하면은 이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수율의 역수로 구해준다는 겁니다. 이 먼지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더해준 것을 감가보상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수율과는 역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하산정입니다. 부하산정.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큼의 전기를 쓸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쓸지를 이제 예측해서, 다음으로 부하산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로 x, 세로 y라는 이런 면적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면적에 얼마의 전기를 쓸 거냐, 그걸 예상해보자는 거죠. 이게 부하선정이에요. 부하선정.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조사해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주택은 단위 면적당, 가로 세로 1m다. 1m, 2m 등의 전기제품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단위 면적 전기제품을 엄청 많이 씁니다. 별로 다 있죠, 그죠? 비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는 1m 제곱당의 그 사용 전기 제품의 용량을 40VA로 보는 거예요. 40VA. 그리고 사무실이나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기를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으로 보는 거고요. 사무실보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기 사용량이 좀 적죠. 책상이 많지 실제 사용 전기 제품은 적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보다 더 적은 게 뭡니까? 공장, 교회, 영화관. 홀은 굉장히 높지만은 정말 사용하는 전기 제품 용량은 엄청 적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전기 제품을 많이 쓰겠습니까? 면적은 홀은 높지만은 영화관, 홀은 엄청 크지만은 핀밖에 없지 않습니까? 등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표준 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m 제곱등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얼마의 제품을 쓰더라 일반적으로 그걸 정해놓은 걸 우리는 표준 부하라고 하고, 그 표준 부하가 10, 20, 30, 40이 있는데 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많은 40이고 사무실 30이고
학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20이고요. 그 다음 공장이, 교회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10VA라는 표준 부하 용량을 가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용 설비와 공급 설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이란 말이 느낌이 다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설비와 공급 설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에 전기 제품이 에어컨이 뭐 3,000짜리가 2대가 있고, 그리고 뭐 비대가 뭐 2,000짜리가 와트짜리가 3대가 있고,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을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은 10가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자. 10가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10가지를 다 담아서, 이 용량을 다 담아서 설비 용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의 용량을 항상 우리가 다 쓰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설비 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사용하는 전력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다는 거죠. 최고만 있을 때는 설비까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평상시에 10개 중에서 1개만 쓸 때, 3개만 쓸 때, 2개만 쓸 때, 5개 쓸 때 이렇게 쭉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할 때 그때의 전력은 뭐다? 최대 사용 전력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사용 전력은 학교나 사무실이나 은행은 수용률 몇 프로? 70%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제품이 있다면 가장 많이 쓸 때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최대 사용 전력이 설비 용량이 있다면, 이렇게 설비 용량이 있는데 용량이 이만큼인데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근데 가장 많이 쓸 때가 얼마를 쓰더라고요? 보통 거니까 70% 정도 쓰다는 거죠. 설비 용량의 70% 정도를 최대 사용 전력으로 쓰더라. 이런 것이 학교, 사무실, 은행의 수용률은 70%다. 이렇게 의미하고, 이때 수용률의 의미가 설비 용량에 대한, 이렇게 다단 설비 용량에 대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 사용 전력, 다른 말로 최대보다 수용 전력의 비, 이 비를 묻는 설비 용량으로, 수용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건물의 전체적인 전기 제품 용량, 설비 용량에 대한 가장 많이 쓸 때의 사용 전력, 즉 수용 전력의 비가 몇 프로냐를 우리는 수용률로 정의하는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사무실, 은행은 수용률이 70%고, 이것이 100%를 넘을 수가 없겠죠. 설비되어 있는 것보다 사용한 전력이 더 많이 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요 70이라는 전기 제품을 지금 쓰고 있지만 100 중에서 평균은 항상 70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평균은 이만큼 되겠네요. 대충. 그래서 이 평균 전력을 가면은 요 정도가 평균 전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전력량을 다 더한 거나 요 사용한 전력량을 다 더한 것이 결국 같다는 의미죠. 이렇게 그 전력을 우리는 평균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은 이만큼이지만은 사용하는 평균 전력은 이만큼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용한 전력량을 나누기 시간 나누면은 평균 사용한 전력량이 나와요.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사용 전력에 대한 평균 사용한 전력의 비를 우리는 뭐다? 부하율.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전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총 사용 전력 양을 나누기 사용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평균 사용하는 전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총 사용한 전력량을 나누기 사용 시간 나누면 평균 사용 전력이 나오고, 그래서 최대 사용 전력인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넣는 그 부하의 부하율,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부동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률이라는 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최대, 요거 좀 빠진 게 있네요.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것을 우리는 부동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수용가,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수용가에 사용하는 전력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더란 거죠. 0시부터 12시 그리고 24시까지 0시부터 12시 24시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라는 건물에는 0시부터 12시까지 한 개도 전기도 안 쓰고 요 12시부터 24시까지만 좀 썼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이 100이더라. 가장 많이 쓰는 때가 100이더라. B 수용가는 마찬가지로 0시부터 12시까지만 이렇게 전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12시부터 24시까지 전기를 한 개도 안 쓰더라. 그때 B 수용가의 최대 사용한 전력을 보니까 이것도 100이더라. 그럼 이 공급해주는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 변압기를 공급해야 되겠냐? 딱 봐도 얼마입니까? 100이면 되죠. 왜? 이때는 0시부터 12시까지는 0시부터 12시 24시까지는 요때는 A 수용가, 요때는 B 수용가가 되기 때문에 햇배도 요때는 A 수용가의 전기를 공급하고 요때는 B 수용가의 전기를 공급하면 되니까 얼마짜리면 된다? 100짜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계산해서 그래서 최대 사용 전력은 100이고 요 B 수용가의 최대 사용은 100이지만은 공급에는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즉 이 변압기 용량은 100이면 된다는 거죠. 요 경우에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부덕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부덕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지 각각의 최대 수용의 합을 나눈 것. 그래서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은 요 수용가의 최대 사용 전력은 얼마입니까?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사용 전력을 의미한댔죠. 그래서 위에 거는 A 수용가는 100, 또 B 수용가는 얼마입니까? 요 B 수용가도 최대 사용 전력은 100이죠. 그래서 100. 그래서 각각의 최대 사용 전력을 더했습니다. 나누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요 두 개를 한 개의 그래프로 합했을 때 그때 가장 큰 값은 얼마냐? 시간대별로 0시부터 1시까지 이 부하와 이 부하 더해서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이 부하와 이 부하 더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큰 값이 되는 그 합성값은 얼마 되냐? 당연히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 개의 그래프로 합해서 그래도 몇 대가 없으니까 100밖에 안 되겠죠. 아무리 높은 값이 나와도.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그래프를 그려도 이거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시간대별로 이거하고 이 양을 더해서 그리고 이 양과 이 양을 더해서 그리고 해서 그려도 가장 큰 값은 뭐가 된다?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10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수용가의 부덕률은 뭐다? 2라는 거죠. 부덕률이 2라는 것은 A 수용과 B 수용가의 사용 전력이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걸 이해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 해주면 되느냐? 그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거죠. 변압기 용량이라는 것은 이때 합성 최대 사용 전력, 수용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변압기 용량. 이 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나누기 얼마? 부덕률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부덕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부덕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게 바로 변압기, 공급해주는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 변압기 용량은 부덕률이라고 처리를 바꾸니까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나누기 부덕률. 그래서 자, 조건에서 문제에서 만약에 자, A 수용가가 설비 용량이 100이고 B 수용가가 설비 용량이 100이고 부덕률이 두 개 사이가 2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된다? 100 더하기 100 나누기 2니까 100이라는 변압기 용량을 가면 되는 거고 부덕률이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부덕률이 1입니다 하면은 어떤 겁니다? 100 더하기 100 나누기 1이니까 200짜리의 변압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라는 의미는 두 개가 동시에 사용할 시간대가 전혀 다른 의미고 이란 말은 두 개가 사용할 시간대가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덕률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이용률, 즉 똑같은 변압기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다는 거죠. 뭐 요 시간대는 요 변압기, 요 시간대는 요 수용가의 전기를 공급하고, 요 시간대는 요 변압기에 요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시면 되니까 그만큼 이 변압기를 이용하는 가치가 높아진다. 이용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동률이 클수록 좋은 겁니까? 작을수록 좋은 겁니까?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급되는 변압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푸동률을 막게 크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푸동률이 클수록 변압기의 이용률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옥내 배선 및 일반용 조명 기구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배선 기호죠. 전선 기호예요. 그래서 전선을 우리가 건축물의 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평면도에 전선이 실선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실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걸 이제 건축물에 따오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죠? 그때 이 건물의 천정면에 이렇게 전선이 시공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공간에 노출로 그냥 보이게끔 은폐되는 게 아니고 노출로 배선되어 있음이라는 걸 의미한 거고, 그 다음 2점 세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2점 세선, 긴 거 하나, 짧은 거 두 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디에 설치됐다고요? 바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긴 점선으로 되어 있다면, 긴 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긴 전선으로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바닥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뭐가 되어 있고 엄폐되어 있다는 거죠. 바닥에 보이지 않게끔. 땅은 여기에요. 땅은 여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설치하죠. 보통 교타이라는 바닥에 엄폐되어 있어 안 보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1점 세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땅에 묻혀 있는 전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땅에 묻혀 있는 전선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지중 매슬 배선을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실선이 뭐라고요? 천정 엄폐 배선이고, 점선이 두 개 있는 2점 세선은 뭐라고요? 바닥에 노출. 여러분들 책상 의자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의자에 이렇게 찍혀서 이런 식으로 동가리가 두 개가 나는 게 뭐다? 바닥 엄폐 배선이다. 바닥 노출 배선이다. 엄폐되어 있다면 쪼가리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쪼가리가 나면은 바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에 걸쳐서 쪼가리가 두 개 났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바닥 노출 배선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1점 세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세선은 우리가 여러분들 작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땅 파고 막 작업하면 군대 가시면은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하면 삽을 뭐다? 딱 꼽아 넣죠? 삽 딱 꼽아 넣고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파다가 휴식 시간에 뭐다? 땅에다가 삽을 꼽아 넣고 쉬는 느낌. 그래서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1점 세선은 바닥에 엄폐되어 있는 바닥에 엄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묻혀 있는 배선, 지중 매슬 배선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장 엄폐 배선, 이중 점선은 바닥 노출 배선, 그리고 1점 세선은 지중 매슬 배선, 그리고 짧은 점선은 노출 배선, 긴 점선은 바닥 엄폐 배선인데 짧다, 길다 이거는 두 개가 있을 때가 구분되지만 하나가 있을 때 구분이 안 되죠. 그건 이런 느낌을 보고 이게 노출인지 바닥 엄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네. 문제가 약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긴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로 천장 엄폐 배선, 그 다음 바닥 노출 배선, 지중 매슬 배선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덕트입니다. 덕트. 우리가 전선관이 있고 덕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공사가 있고, 전선을 관 안에 있는 게 관공사고요. 덕트 안에 있는 게 덕트 공사인데, 금속 덕트 안에 있는 게 금속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라는 건 밑에 뭘 달기 위해서 조명기구를 달기 위한 덕트 공사가 라이팅 덕트였습니다. 그래서 덕트에 M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메탈 덕트니까 금속 덕트가 되는 거예요. L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라이팅 덕트니까 LD라고 되어 있죠. 그죠? 라이팅 덕트니까 LD다. 이건 라이팅 덕트.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메탈 덕트니까 금속 덕터, 라이팅 덕트니까 라이팅 덕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는 전선을 넣어서, 전련 전선을 넣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덕트가 금속 덕트고, 요 라이팅 덕트라는 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요렇게 덕트가 있는데 요 안쪽에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만, 등만 이렇게 꼽으면은 바로 등에서 불이 녹게끔 그냥 꼽으면 된 거죠? 꼽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라이팅 덕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기에서 M 되어 있는 건 전동기를 의미하고 X 되어 있는 건 히터, 전력기를 말하고요. G 되어 있는 건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느낌은 환풍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RC라고 되어 있는 것은 룸 에어 컨디셔너, 그래서 에어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룸, 방의 에어 컨디셔너, 그래서 공기 상태를 조정해주는 장치에서 에어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치즈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치즈물은 동그란 형태의 치즈물이에요. 하게들어 우리가 전주라고 불리는 거죠. 동그란 데면은 목주, 가벼운 것은 목주고요. 한쪽에 무게 둔 것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가벼운 건 목주, 한쪽에 무게가 있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들 전주라고 얘기하는 이 전주가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네모잡이 되는 것은 목주가 아닌 것보다 철주가 되겠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 전주, 철주. 그리고 네모잡이에 꼽히 된 것은 쇠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철탑의 형태로 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철탑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철탑의 지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쇠로 된 지물은 철주는 이렇게. 먼저 백일등입니다. 백일등은 천장에 달려있는 백일등이죠. 형광등 백일등이 대표적인 등이죠. 그죠? 백일등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 심벌 기호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실링 직접 착용은 백일등과 똑같이 여러분들 화장실, 욕실이죠. 그래서 욕실에 보면은 천장에 달려있는 등이 바로 실링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이 안 들어올 겸 실링 처리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실링 직접 부착 등, 그래서 CL이라고 이야기해요. CL 등이 욕실에 사용하는 등. 근데 시험에서는 땀중 실링 라이트의 기호 넣어가지고 CL에 있는 저 기호를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개등은 옥에 설치되어 있는 백일등의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인 백일등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등, 동그란 구 모양의 그죠? 형태의 구를 표현해 준 게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백일등 바깥에 있는 유리구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오개등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형광등은 길다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벌 기호도 그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형광등의 심벌 기호고요. 형광등 중에서 비상조명용 형광등, 즉 정전이 되고 나면은 다른 건 불이 다 안 오는데 요 등만 불이 들어오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상발전기하고 연계된 조명등이 되겠죠. 그러한 등일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한쪽을 색감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색감게 표현된 것은 비상겸용이라는 거죠. 비상겸용. 그것도 통로 유도등인데 비상용 통로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라는 건,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표현해요. 색감게해서 한쪽을 검게 표현한 게 통로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이에요. 유도등인데 이게 형광등형 통로 유도등은 형광등 날개 기호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는 형광등으로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백일등에 형광등이 들어있는 통로 유도등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또 날개가 색감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비상조명등과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로 유도등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하는 콘센트 부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콘센트는 벽면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몇 cm? 30cm 높이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콘센트예요. 그래서 벽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부착형 콘센트는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요즘 팬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팬이 부드럽게 윙 돌아가면서 바람을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효과도 좀 좋고요. 그죠? 자, 이런 때 우리가 전기를 꼽아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에도 콘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설치하는
천장에 부착된 콘센트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콘센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상 딱 보니까 요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둥실둥실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천장에 부착하는 콘센트는 풍수 모양으로 가볍게 생긴 이러한 심벌교를 다루고요. 여기다가 추리를 달아주면 어떻습니까? 그 풍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바닥에 부착하는 콘센트는 이렇게 추리를 달린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콘센트에 대한 심벌교였고요. 그 다음 이 형광등이나 백열등 온오프하기 위한 전멸기죠? 전멸기의 심벌교입니다. 그래서 전멸기는 색감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일반적인 스위치, 전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이라고 되어 있으면 3로 스위치, 4라고 되어 있으면 4로 스위치를 의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에 이러한 화살표가 있는 스위치를 우리는 조각형 스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가보면은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실제 온오프하는 스위치 부분이 있고 요 위에 다이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온 해서 점등이 되고요. 이 다이얼을 좌우로 돌리면은 요 등, 위에 있는 등이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제법 썼습니다. 요즘 카페는 저 등을 설치해서 영업시간에는 분위기 있게 불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는 불을 좀 밝게 해서 청소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광기, 불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조광기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백열등은 전멸기하고 기호가 똑같죠? 전멸기하고 기호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멸기고 이거는 비상용 백열등입니다. 그래서 백열등은 그냥 동그랗게 된 게 백열등인데 여기다 색감게 한 게 비상용 백열등이죠. 그냥 되어 있는 거는 형광등이고요. 형광등 하면은 뭐다? 색감게 하면은 뭐다? 비상용 형광등. 이렇게 하듯이 색감게 표현한 것이 비상용이란 의미예요. 근데 이 기호와 전멸기의 기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성기 중에 저렇게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호인데 저건 전멸기, 이쪽은 뭐다? 비상용 백열등. 똑같은 기호지만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배송용 차단기, 유전 차단기 개폐기에 관한 겁니다. 자, 배송용 차단기는 B라고 적어줘요. 유전 차단기는 E라고 적어주죠. 그리고 개폐기는 S, SH, S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벽면에 붙여가지고 여기에 차단기들이 들어가 있는 안에 벽면에 스위치 차단기 열어보면, 함을 열어보면 안에 차단기, 뭐 배송용 차단기 있고, 그 다음 뭐다? 유전 차단기 있고, 유전 차단기 있고, 이런 차단기가 쭉 나와 있는 이런 함이죠. 함을 우리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분전반, 대전반, 지어반을 이렇게 나눠요. 그 함을 나눌 때. 복도에 있는 그런 전기를 차단기가 들이는 함을 나눌 때 분전반이라 하면은 보통 보면 함이 있는데 벽면에 부착되어 가지고 그 함이 앞쪽에서만 열리는 구조, 한쪽에서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분전반. 또 배전반이라는 건 이 함이 스탠드식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열 수 있고 뒤에서도 함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된 걸 일반적으로 배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어반이라는 것은 그 함 안에 차단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그네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 함 앞에 달려있는 스위치, 온 스위치 또는 오프 스위치를 가지고 그 온 스위치 누르면 그 안에 있는 마그네트가 동작이 돼서 그 2차에 연결된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판넬, 이걸 우리는 제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어반은 앞에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뭐라고요? 나눌 분자를 써서 분전반. 분수할 때 나눠놨으니까. 이거 곱해놨죠? 곱해놨으니까 2배, 3배, 4배를 곱해놨으니까 뭐다? 배전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신입사원에 선글라스 끼고 있죠? 아닙니다. 그 공장을 제어하는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 적어도 뭐다? 사장님 정도 돼야 선글라스 끼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제어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 설계입니다. 자, 첫 번째, 코드, 전구선, 이동전선. 전구선과 이동전선은 0.75 스퀘어 이상의
포드 또는 캡타의 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드스는 정구선 및 이동용 전선으로만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고정 배선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다. 사용 전압은 400V 이상의 전류에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용 전압하면 400V 미만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전멸기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타임 스위치를 쓰고 있죠.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건 3분, 호텔이나 여가는 1분. 이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우리가 주택이 있으면 그 현관 나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달리는 등. 이 등은 요즘은 센스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입구에 있는 거는. 근데 옛날에는 센스등이 없기 때문에 뭘 쓰냐면은 여기에 있는 타임 스위치를 썼어요. 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은 일반 주택에서는 3분 있다 자동으로 끄집어집니다. 호텔에 씁니다. 1분 있다 자동으로 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꺼지는 스위치. 그래서 내가 안에 있다가 나갔다. 그 현관에서 신발 신기 위해서 온 스위치 눌렀어요. 현관을 받고 나가서 문 잠그고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스위치를 오프 시키고 나가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3분 정도 있다가 꺼지게끔 그렇게 해놓은 스위치가 타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 현관에서 손님을 이렇게 내보내고 맞이하고 할 때 조금 머무는 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인데 호텔이나 여가는 머물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 이내에 소통되는 그런 타임 스위치를 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로 스위치입니다. 3로 스위치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전멸할 때 사용한 게 3로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설정해서 A라는 위치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조작됐고 B라는 스위치가 이렇게 조작됐으면 전기가 통해서 점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반대로 A라는 장소에서 스위치를 반대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하겠죠. A라는 장소에서 스위치를 반대로 하면은 전기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요 위치에 내려오지 못하니까 이게 뭐다? 소등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점등되고 여기서는 뭐다? 소등될 겁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를 요 A라는 위치에 있는 스위치를 반대로 조작하면서 점등됐다가 점등됐다가 또 소등, 또 요 스위치 또 반대로 하면 점등, 또 반대로 하면 소등, 왔다 갔다 하면서 점등 소등이 가능하고요. 요 상태에서 소등 상태에서 B에 있는 요 스위치를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요 A라는 위치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B라는 스위치를 반대로 이렇게 적히면은 이제는 전기가 이렇게 타고 나서 점등이 되겠죠. 점등되고 또 반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또 반대로 한다면 또 소등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장소에 있는 스위치도 ON에서 점등해서 반대로 하면 소등이 되고 또 반대로 하면 점등이 되고 B라는 스위치도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하면 점등이 되고 또 이 상태에서 또 반대로 하면 점등되는. 그래서 두 군데서 다 아무 때서나 스위치를 반대로 조작하면 점등 소등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스위치가 3로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로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한다면 두 군데서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 두 군데서 요 램프 하나를 똑같이 점등 소등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군데에서 이 한 개의 등을 온오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3로 스위치 두 개가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전원 들어오는 거하고 부하가 연결되는 부에 3로 스위치가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뭘 쓰시냐면은 4로 스위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4로 스위치입니다. 이게 3로 스위치고요. 이게 3로 스위치고 이게 4로 스위치예요. 4로 스위치를 설치해야만 여기서 이 스위치에서도 온오프가 가능하고 이 스위치에서도 온오프 점등 소등이 가능하고 이 스위치에서도 점등 소등 점등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는 이 4로 스위치에서도 점등 소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서 다 점등 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온오프 제어하려면 3로 스위치 몇 개? 2개와 4로 스위치보다 1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군데에서 한 개의 등을 온오프 하려면 3로 스위치 몇 개?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3로 스위치. 그래서 2개와 4로 스위치 몇 개? 나머지 8개. 이 중간에는 8개의 4로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2개를 3로 스위치 2개를 직렬하면 두 군데서 한 개의 등을 온오프 할 수 있고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한 개를 한다면 한 개를 직렬로 연결한다면 세 군데서 한 개의
전구를 언급할 수 있고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8개를 직렬 연결한다면 10군데에서 저희 등 하나를 언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타 응용 시설 배수입니다. 자,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교통신호등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있습니까?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대부분이 400V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등에 사용하는 이러한 사용 전압은 300V 이하. 그리고 전기 울타리 가축을 기르는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사용 전압은 250V. 그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인하선 지표상의 높이는 얼마냐? 2.5m 이상의 높이의 교통신호등 인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교통신호등의 전기를 주기 위한 그 선은 최소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된다.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6m 이상이고요. 사용 전압이 150V를 초과하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최대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고 되었고요. 승강로 및 승강기에 시설하는 전련전선 및 이동 케이블을 굵기는 전련전선일 때는 1.5스퀘어, 이동 케이블 때는 0.75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표시등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출퇴근 표시등. 옛날에 수의실에 이렇게 램프가 쭉 달려 있습니다. 또는 사장님실에 램프가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출근하면은 A라는 사람 밑창 위에 램프에 불이 딱 들어와서 누가 출근했구나, 누가 아직 안 왔구나를 알 수 있는 출퇴근 표시등이에요. 출퇴 표시등입니다. 그때 1차 책의 사용 전압,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고 요 램프에 인가되는 전압은 이거 책상 위나 벽면에 도착해서 작은 램프로 이렇게 전등하는 때 이때 사용 전압은 60V 이하의 2차측 전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선의 굵기는 0.75스퀘어 이상의 포드 또는 캡타의 캡을 전련선 및 케이블을 쓰는 겁니다. 이제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출퇴근 표시등의 2차측에 사용하는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 60V 이하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출퇴근 안 해도 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직면은 몇 살? 60세예요. 60세 이상이 되면은 출퇴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회로에 사용되는 2차측 사용 전압은 60V 이하다. S만 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 탐지예요. 탐지. 소화 설비가 아니고요. 소화 설비가 아니고 탐지입니다.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감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 수신기. 수신기는 요 수신기라는 거는 수신기에서 이 감지기에서 발생된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수신기예요. 수신기. 또는 일부 행태에서는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중간에 중계기를 거쳐서 감지된 전기를 받아들여서 수신기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지기나 또는 수신기 또는 감지기 아니고 여러분들 청타에다 보면 누르지 마세요. 화재 시에 강하게 누르셔야 되는 빨간 함 위에 달리는 보다 표시등 밑에 누른 버튼 스위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발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 또는 중계기 또는 표시등 또는 삑삑삑삑 울어주는 음량장치 그리고 배선 이런 것들이 화재 탐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소화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이제 탐지가 아니고 뭡니까? 화재 진압을 하는 소화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